안녕하세요. 망명갤러리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오랜만에 모였어요. 원래 저번 주에 만나서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짱구의 장염 이슈로 한 주 딜레이가 되었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꼬까님과 자비님께 사과드리고요. 목숨이 먼저죠. 네. 근데 정말 제가 원래 유당불내증이 있긴 한데 이렇게 뭐 우유 같은 거 먹었다고 이렇게 바로 탈난 일이 예전엔 없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진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는 30대 초반이죠. 그쵸? 중반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진짜 올해 유독 느끼는 건데 몸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져요. 그게 진짜? 정말 옛날에 어른들이 막 젊음이 좋다, 30 지나면 놀랍도록 막 몸이 썩어가는 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 꼰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건강관리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근황은 이 정도고요. 우리 자비님이랑 꼬까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한데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근데 뭐 저희 근황보다 나라에 오늘이죠. 있어가지고 맞네요. 오늘 저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11시 22분에 사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파면이요. 파면 당하셨습니다. 정말 네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그죠. 저희 거기도 갔었잖아요. 국회 앞에도 갔었잖아요. 아 맞아요. 작년에. 저희 같이 셋이 막 그거 탄핵하라고 시위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참 즐거운 일이라서 너무 역사적인 날이네요. 아 네 그래가지고 윤석열 씨가 네 전 대통령 윤석열 씨죠. 네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을 당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자축하는 의미로다가 좀 오픈 채팅방 이벤트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다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벤트 이제 퀴즈가 나갈 건데요. 굉장히 간단한 주관식 퀴즈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송 잘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퀴즈를 정답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들어와 주세요. 네, 오픈 채팅방도 들어와 주세요. 오픈 채팅방 좀 들어와서 우리 같이 대화 좀 하고 소통 좀 합시다. 해치지 않아요. 아무도 안 들어오시더라고.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님이랑 꼬까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에피소드 좀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재밌는 일 있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재밌는 일이요? 뭐 무슨 뭘 얘기했겠다고 막 했던 것 같은데? 그냥 토크 때?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최근에 제가 폭삭소가수다를 너무 재밌게 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천하시는 거죠? 그냥 보면서 계속 많이 울었다. 저도 진짜 매화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셋이 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짱구님은 약간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저도 울었어요. 울었는데요. 우는 내 자신이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너무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냥 저는 조금 이렇게 뭔가 청승맞은 모녀 서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게 되게 울리려고 작정한 게 좀 싫어요. 저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울었어요. 어쨌든 슬프긴 해요. 근데 솔직히 재미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난 진짜 짱구님이 뭐에 재미를 느끼는지 좀 궁금해졌어. 저는 굉장히 많은 것에 너무 쉽게 재미를 느끼는 사람인데요. 9부, 10부 정도까지 오니까 재미가 없던데요? 그 전까지는 재밌었어요. 근데 9부, 10부까지 오니까 이 어떤 TV소설 문학관 같은 1960년대, 70년대 얘기를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랬답니다. 그러면 응답하라 시리즈 안 좋아하시나요? 응답하라 너무 재밌죠. 응답하라는 극본이 좋아요. 코미디고 웃기고 그래서 그냥 재밌게 봤는데 폭삭소가수다 저 임상춘 작가 진짜 리스펙하거든요. 너무 잘 쓰는 사람이고 대사의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임상춘 작가가 대사 제일 잘 쓴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제 취향은 그냥 아니다. 그냥 요 정도.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저는 그게 인생 드라마가 됐다. 네, 제일 재밌게. 근데 어느 부분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혹시 유독 애정 가는 캐릭터가 있었나요? 그 양관식. 양관식? 전 그렇게 못 사니까. 현실에 없는 캐릭터긴 하죠. 재밌네요. 그 꼬까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그 드라마에서? 저는 아까 짱구님이 이거를 작정하고 울리려고 한 것 같아서 좀 약간 거부감을 느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그게 거부감이 아니라 좋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게 되게 짜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너무 잘 썼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녹여내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저는 그렇습니다. 다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잘 됐잖아요, 이 드라마가. 모두의 사랑을 받았고 그러니까 정말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립적으로 성공했으면 네, 굉장히 대중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리스펙입니다. 아무튼 네 그렇고요. 뭐 또 다른 뭐 말씀하시고 나 내 근황 얘기 안 할래.
알겠습니다. 할 게 없어. 꽃가님께서는 얘기할 근황이 없다 하시고요. 저는 이제 짱추 타임이 돌아왔는데요. 짱구의 추천 타임. 요번에 추천할 영화는 제가 되게 그때 미키 17 때 토크했던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관조하는 시선이 담긴 영화가 좋다. 너 사는 거 아무도 몰라줘도 여기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영화를 찾는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미키 17을 보고 나서 찾았어요. 뭐예요?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내가 보셨나요 혹시? 빈 빈벤더스 벤더스 감독의 이제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인데 작년인가 칸에서 상 탔죠? 작품상 탔나요? 주연 배우 야쿠쇼 코지가 나무주연상을, 빈 벤더스 감독은 예술적 성취가 뛰어난 영화에게 수여되는 상인 에큐메니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그냥 정말 별거 없고요. 그냥 일본 도쿄의 어떤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부의 하루를 그냥 그린 영화인데 정말 그것밖에 내용이 없어요. 그 감독 필모 뭐 다른 거? 빈 벤더스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올해 그 나이 많은 감독인데 이거 뭐 베를린 천사의 시. 베를린 천사의 시 이거. 제가 최근 한 3, 4년간 영화 데이터가 업데이트 안 되고 그 타임라인을 아예 몰라가지고 근데 퍼펙트 데이즈는 이거 아마 넷플릭스에 있을걸요?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딱 재밌어. 그거를 말하는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관조하는 어떤 대상화도 하지 않는 영화를 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너무 웃긴 게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그렇게 뭐라고 해놓고 저는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울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너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엄청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 내가 너무 위로받는 느낌이고 이게 존중이구나를 그냥 느낀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고요. 약간 이거 보면서 패터슨이랑 비슷해 진짜. 제가 패터슨을 진짜 제 주변 사람들이 패터슨 패터슨을 진짜 좋아하고 한 몰라요. 10번 정도 봤다는 사람들 진짜 유명한 것만 알아요. 그 시인 얘기 아니에요? 진짜 패터슨을 진짜 보다 끝까지 못 봤거든요. 진짜 한 5번은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못 봤거든요. 노잼이랑? 네. 왜? 너무 노잼이라서. 패터슨이? 네. 나 안 봤어. 근데 진짜 둘이 비슷한데. 이거 소재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서. 그리고 약간 패터슨에 대한 오마주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라요. 그냥 저 이게 재밌어서 본 건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날 이렇게 울린 영화가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추천드립니다. 네, 짱추 타임은 끝났고요. 짱추 타임. 그래서 요번 주제는 우리 꽃가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해리포터에서 좀 착안한 주제를 갖고 왔는데 나의 보가트와 소망의 거울에는 무엇이 나올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좀 다소 무거웠던 주제들만을 다뤄왔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개인적인 얘기도 해보고 좀 라이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주제를 가져왔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보가트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했었는데 그 자비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두려움만 다루면 너무 다크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주셔서 소망의 거울도 한번 데려와봤습니다. 네. 좋아요. 보가트랑 소망의 거울이 혹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해리포터를 뭐 자세히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보가트와 소망의 거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보가트는 해리포터 책 기준 그 아즈카반의 죄수 1권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제 생명체인데요. 그 옷장이나 침대 밑 같은 좀 어둡고 좁은 곳에 숨어 사는 이제 생물이에요. 마법의 생물인데 근데 이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과 뭐 그 심리를 간파해서 그 예를 들어서 짱구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 개라고 한다면 개로 변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놀래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마법의 생명체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개를 말씀드린 것도 제가 개를 엄청 무서워해요. 맞아요. 이거는 저의 정말 숙제예요. 좀 이거 해결하고 싶은. 그래서 나는 왜 개를 무서워할까? 이 생각도 좀 해보고 싶어서 이거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TMI를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그 5러로 등장하는 매드아이 무디 아시나요? 불사조 기사단의 멤버기도 하죠. 그 눈 한쪽. 맞아요. 네. 좀 재밌는 설명 이제 나무위키에서 봤는데 그 사람이 그 마법의 눈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보가트는 그 실제 모습을 아무한테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변신하기 전에 그 원초적인 그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근데 매드아이 무디가 그 마법의 눈으로 보가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비주얼로서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다뤄진 적은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생겼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재밌었습니다. 메타몬 같은 건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모습을 변하는 거.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메타몽이죠. 근데 신기하다. 그러면 이 보가트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안 나오는데 영화에서 구현이 어쨌든 된 거죠. 그니까 그게 그 옷장 같은 가둬놨다가 그런데 이게 막 덜컹덜컹거리면서 애가 뭔가가 있다는 거는 이제 나오는데 그게 탁 나오면 가장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딱 변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밌다. 무서워하는 거. 뭐 론 같은 경우는 거미로 변신을 됐었고 대왕거미. 해리포터 안 보셨어요? 봤는데 엄청 재밌게 그죠? 엄청 봤어요. 옛날에 근데 봐가지고. 다 까먹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되게 뭔가 누구를 놀래키고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뭔가 악질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들을 물리치는 방법도 좀 되게 재밌습니다. 웃는 거예요. 웃으면 근데 그 가짜 웃음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펑 하고 터지면서 사라져요. 이거 완전 그거 생각나네요. 어떤? 몬스터 주식회사 생각나는데요? 아 몬스터 주식회사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완전 환장하죠. 근데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옷장에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뭔가 그 옷장이나 침대 밑에 어떤 괴물이 있는데 맞아. 그걸 공포심을 자극해서 원래 그 아이들의 비명 소리로 그 에너지원을 얻는 애들인데 나중에 이제 그 마이크 와조스키라는 그 주인공이 그 놀래키질 못하는 애예요. 안 무섭게 생겨서 나중에 웃겨가지고 그 웃음소리로 데시벨을 높이는 걸로 방법을 바꾸잖아요. 저 되게 오래전에 봐가지고 근데 되게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약간 참조를 한 듯? 그런 해리포터를? 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보가트는 이런 겁니다. 좋다. 웃는 거 되게 좋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보가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공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근데 이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보가트가 되게 뭐랄까 가시적인 그런 그죠. 생명체로만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르핀 교수의 보가트는 늑대인간. 보름달이에요. 보름달이요? 왜냐면 늑대인간은 보름달이 뜨면은 이제 늑대인간은 변하니까 그래서 그 보름달이 되게 무서워하는 대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뭔가 좀 비가시적인 공포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보름달로 형상화됐지만 뭐 특정한 개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런 모먼트를 못 견딘다, 무서워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이걸 무서워한다. 그리고 왜 무서워할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발제문 읽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평소에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는데 내가 두려워 무서워하는 게 뭔지 좀 생각해보게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꼬꼬님 개 무서워한다 했잖아요. 네. 그 얘기 해주세요. 저는 진짜 이게 다른 사람 제 친구 중에서 제가 걔를 무서워한다고 하니까 너는 100% 어렸을 때 걔한테 물렸다 뭔가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어떤 언니가 있는데 진짜 없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물린 적도 없고요. 뭔가 그런 상황에 노출된 적도 없고요. 그냥 내가 인식하는 한 저는 처음부터 걔를 무서워했고 그래서 어렸을 땐 정말 심했거든요. 그 걔가 오면은 저희 막 하네스 하는 거는 되게 최근에 비교적 생겼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특히 산이나 이런 데 가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개가 바로 옆에 있다거나 그러면 도로로 튀어나갈 정도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뭔가 사회화가 돼서 좀 덜 심해진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어요. 이제 강아지를 처음 키우기 시작한 친구 집에 가서 좀 어리고 이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이게 이제 무서운 건지 아니면 좀 싫은 건지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강아지가 너무 귀엽잖아요. 생긴 것도 너무 귀엽고 그래서 내 옆에 없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접하거나 아니면 뭔가 컨트롤이 가능한 범위에서 그 강아지가 있을 때는 너무 귀엽죠. 그래요? 근데 내 옆에 오면은 저는 거의 공황에 빠지거든요. 진짜 심각해요.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하다. 왜냐면 고양이는 안 그렇잖아요. 저는 고양이 일단 키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옛날부터 궁금했어. 그러니까 이 동물 자체가 무서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컨트롤할 수 없는 움직이는 것이니까. 근데 뭔가 고양이는 괜찮고 강아지는 무서운 이유가 좀 궁금하긴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에도 고양이를 그러니까 무서워하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동물을 전반적으로 다 무서워하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게 강아지다 보니까 그게 뭔가 딱 느꼈던 것 같고 근데 고양이는 어느 순간부터 안 무서웠냐면 제가 옛날에 만났던 사람이 고양이를 키웠는데 그 집에 가서 고양이가 있었는데 안 무섭더라고 그냥 안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고양이 만지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궁금하다. 약간 이런 건가? 고양이는 뭔가 행동이나 액팅을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언제 갑자기 달려들지 모르고 딱 그거예요. 그렇지 제가 느낀 않을까요? 것도 그렇고 통제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고양이는 뭐랄까 내가 좀 마음 주고 좀 쓰다듬고 이러기 전에 자기가 막 오거나 이런 게 많이 없는데 그쵸. 강아지는 먼저 이렇게 냅다 달려들고 하니까 그런 게 너무 무섭게 느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양이도 막 옛날엔 좀 무서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고양이를 키운 지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아기를 데려왔을 때 너무 이쁘고 그렇긴 한데 걔도 제가 잘 모르니까 살짝 무섭긴 했어요. 살짝 무서운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저한테 하악질하고 이러니까 무섭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점차 이제 같이 지내고 이제 식구가 되다 보니까 뭐 전혀 무섭거나 이런 거는 없어졌는데 네. 그럼 혹시 좀 궁금한 게 약간 이 비슷한 심리 상태를 어디서 책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움직이는 것에 대한 공포라는 느낌이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아이도 무서워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정신지체 장애인을 무서워했어요. 그치. 그 이제 어렸을 때 막 그런 지하철이나 그냥 도로에 가는데 좀 뭔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뭐 지체장애가 됐든 뭐가 됐든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맞아. 근데 이런 심리 상태를 겪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이든 아니면 뭐 정말 정신지체 장애인이든 이게 뭔가 내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돌발적인 행동을 할 것 같은 어떤 존재? 저 그래서 사실 애들도 안 좋아하긴 해요. 네, 뭐 같지가 않네요 그 결이. 전 충분히 이해가 그러니까 됩니다. 이게 근데 진짜 아까 그 자비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혐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혐오하고 그런 게 아닌데 무서운 거지. 저 비건이고요. 비건 지향인이고 동물 사랑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참 오래된 숙제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 같은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이게 전혀 적용이 안 됐던 사례인데 그 조나단 씨도 강아지를 엄청 무서워하신대요. 그 MC 하시는 홍보왕자. 홍보왕자 그분도 그래서 강아지 카페에 가서 카페 이런 데 가서 이제 좀 한번 견뎌보는 그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예 그 전제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약간 좀 더 고치고 싶다는 의지가 있긴 하신 거예요? 있어요. 그래요? 완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왜 싫냐면 불편해요. 살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제가 고양이를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물병 갈 일이 많거든요. 뭐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시시때때로 가야 될 때가 있는데 맞아. 물론 동물병원에서는 뭐 하네스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나 이제 보호자가 안고 있는데 덜어 좀 그렇게 좀 노출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걔가 갑자기 달려든다는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어서 근데 저가 이게 좀 그런 거에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비칠까봐 아니 고양이는 좋아하는데 강아지를 저렇게 싫어하나? 좀 그렇게 비칠까봐 신경 쓸 수 있을 것 신경 같아요. 쓰이더라고요. 근데 그 조나단 씨는 거기 가서 해결이 됐어요? 그분은 이제 들어가셔서 막 땀도 삐질삐질 흘리고 막 그렇긴 하는데 근데 와도 그냥 그 사람이 막 경기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나는 아예 그 전제 자체가 안 돼. 절대 안 돼. 못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진짜 고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를. 패닉이 와요. 패닉. 아니 근데 진짜 왜냐면 본인이 불편함을 못 느끼면 상관없지만 불편함을 느끼니까.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는 그런 강아지에 대한 트라우마는 따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울고 있으면은 그 강아지가 저를 건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래 개들이 감정을 잘 읽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애가 발로 툭 친다거나 아니면 나를 문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보호자가 어떻게 마지막에는 컨트롤이 돼가지고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 대면하는 상황이 굉장히 두려워요. 진짜.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대면을 안 하고 그냥 뭔가 미디어로 보면 괜찮은 거잖아요. 아 괜찮죠. 이거 혹시 뭐 병원 다닐 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얘기를 딱히 안 해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의 공부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다른 분들은 혹시 생각나시는 그런 보가트? 저 보가트 저는 새잖아요. 비둘기 저도 그냥 비슷한 건데 저는 이제 단순히 그냥 두려움뿐만 아니라 되게 혐오해요. 비둘기를 되게 기본적으로 조류공포증이 있는데 약간 날개 달린 거를 예. 근데 뭐 이제 새만 곤충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저 좀 새가 좀 무서워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 눈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새의 눈? 새가 눈이 되게 뭔가 좀 근데 진짜 무서워하는 게 옛날에 자비님이랑 길 같이 걸을 때 막 새 저는 돌아가요. 돌아가고 막 그랬어요. 저도 거의 그 수준이에요. 강아지는. 그래서 뭔가 히치콕의 새를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하기도 했어. 새 진짜 특히 비둘기가 너무 많으니까 크고 약간 막 소리 내고 막 가끔 그리고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비둘기들이 있거든요. 너무 싫어 무서워요 진짜. 무섭고 싫어요? 네.
이건 좀 다르네. 꽃가님이랑 꽃가님 무서운 거고. 무섭고 혐오하고. 제가 기본적으로 동물들을 좀 다 무서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친한 친구가 앵무새를 키웠거든요. 근데 그 앵무새들은 전 좀 괜찮았나 봐요. 앵무새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살짝 무섭긴 한데 이게 강아지만큼은 아닌 거죠. 강아지가 거의 대표주자. 그치, 강아지는 뭔가 나한테 막 달려든다는 느낌이 있고 새는 좀 새도 근데 요새 막 근데 새도 푸드덕거리고 그러긴 해요. 어렸을 때는 비둘기나 참새나 조금만 이제 조금 이제 가까이 가도 막 애가 가버리고 했는데 요새 비둘기들은 걔네 안 날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근데 혹시 비둘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면 새가 싫은 거예요? 새가 기본적으로 다 싫은데 근데 그중에 이제 비둘기가 가장 좀 예쁜 새는 막 공작새 예쁜 새라는 게 존재가 앵무새 같은 애들 진짜 예쁜 애들 오리는요? 오리도 싫어요. 나 오리 좋아하는데 오리는 못 나나요? 오리 날다는 노래가 있긴 하죠. 까먹고 있었네. 펭귄은 좀 나은 것 같아. 아 펭귄은 괜찮아요. 아 걔네는 푸드덕거림이 없잖아. 맞아. 그리고 멀리서 다르지, 보고 가까이서 볼 일이 없잖아요. 펭귄은 약간 새 아닌 것 같아. 그냥 펭귄이랑 다른 종이라고 약간 받아들이는 게 있어. 아 굉장히 납득이 되네요. 근데 옛날부터 진짜 무서워하시는 거를 둘 다 많이 봐가지고 되게 안타까웠어요. 혹시 짱구님은? 저는 딱 생각난 게 전 쥐인데요. 쥐예요. 다 동물이네요. 네. 근데 뭔가 나는 자비님 꽃가님이랑 완전 반대인 게 저의 공포는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인데 저는 좀 트라우마가 명확하게 있어요. 뭐 쥐를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왜 햄스터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는 쥐가 싫은 건 아니고 무서운데 쥐를 보면 몸이 딱 멈추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명확하게 있는데 초딩 때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올라가는 길목에 쥐가 죽어 있었어요. 제가 살면서 본 처음 사체였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공포는 움직이지 않음? 부동성에 대한 공포인데 당연히 움직여야 될 게 안 움직이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고시원 살 때 그 정말 그 1.5평짜리 방에 창문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거기서 제가 2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 생물을 키우고 싶었어요. 맞다. 햄스터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맞아, 그 말 하셨어. 햄스터는 귀엽더라고요. 쥐가 아니고. 그래서 일단 난 쥐의 그 꼬리가 너무 싫어. 근데 햄스터 꼬리가 없어. 그래서 햄스터를 키우고 싶었는데 그냥 체온이 있는 뭔가를 만지고 싶다는 욕망이 진짜 컸는데 그 생각을 했을 때부터 진짜 반복적으로 꾼 악몽이 햄스터가 죽는 꿈이었거든요. 체온이 없는 죽은 햄스터였는데 그 움직이지 않는 햄스터가 계속 꿈에 나와서 제가 결국 못 키웠어요. 저는 그 죽음도 죽음인데 아무튼 생물이 움직이지 않는 거를 볼 때에 대한 공포가 엄청 크고요. 저는 뭔가 뭐든 움직이는 걸 보는 걸 좋아해서 뭔가 물 흘러가는 거 보는 거 진짜 몇 시간이고 볼 수 있고 스노우볼도 엄청 좋아해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성에 대한 공포가 엄청 큰 것 같은데 왜 그럴지 궁금하긴 해요. 저도. 근데 이거 무슨 말씀이신지 좀 알겠는 게 제가 반복적으로 꾸는 꿈 중에 하나가 동물들을 여러 마리를 키우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을 방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걔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거를 확인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기피하거든요. 그래서 꿈에서 며칠 뒤에 확인해보면 그 시체조차 없어요. 저는 그 꿈을 엄청 반복적으로 꾸는 꿈인데 마땅히 죽어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거기서 또 공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땅히 저는 움직일 게 안 움직이는 거에 대한 공포가 엄청 크고 궁금하긴 해요. 쥐가 죽어서 죽은 걸 봐서 그게 너무 싫었다고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무섭게까지 할까? 전 쥐를 보면 진짜 막 이렇게 막 몸을 막 못 움직이겠는 그런 게. 근데 똑같아요. 쥐는 좀 그러니까 개나 새랑은 다르게 쥐는 좀 안 좋지 않나요? 원래 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옛날 세대는 더 안 좋아하죠. 이제 쥐가 그걸 옮기고 다니니까. 곡식도 갈가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혐오가 좀 혼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왜 환공포증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두려움과 공포에 해당이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좀 뭔가 이 정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포가 뭘까? 공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일단 저는 근데 저의 공포는 이게 일상에서 굉장히 뭐랄까 나의 편의를 해쳐야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그 강아지가 되면은 그게 걔 때문에 불편하잖아. 내가 불편해지잖아. 그러면은 저는 그게 그 공포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귀신 같은 건 안 무서워요? 저는 귀신 안 무서워해요. 믿어요? 귀신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알려주세요. 근데 좀 많은데, 그러니까 좀 제가 원래 기가 약해서
옛날에 살던 집에서 몇 번 좀 그런 기운을 많이 느꼈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확 뭐 분위기가 아니 주변이 차가워진다거나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상황마다 다른데 그게 귀신이 좀 자주 보였던 공간이 있거든요. 그게 서재인데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거는 저만 본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다 봤어.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그 사람 실루엣처럼 보이기도 했고 아니면 분명히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없었던 거야 사실은. 그런 적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 어떤 목소리가 집에서 막 퍼져나가요. 뭐 예를 들어서 꼬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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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근데 이게 집에서 들렸던 목소리인데 밖에서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집에서 내가 듣고 있는데 바깥까지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분명히 집안에서 발생한 목소리였는데 그 갑자기 엄청 커지면서 밖에서 나는 소리처럼 변주가 되면서 그랬던 환청 경험이 같은 거 아닌가요? 환청 같은 거. 근데 저는 좀 그런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진짜 귀신을 느끼기 때문에 귀신을 믿겠네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믿는다고 귀신일까? 하고. 그냥 믿는다고는 좀 그렇고 존재하는 것 같다 이 정도. 그냥 뭔가 이 세상에 있다가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아예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자비님 음. 믿으세요? 귀신을? 귀신이요? 네.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나 귀신 손 만진 적도 있다. 아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만져요? 어렸을 때 얘기긴 해가지고. 저도 근데 좀 뭔가 좀 그런 좀 신기한 경험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다음에 우리 여름에 남양 특집으로 할까요? 불 꺼놓고 남양 특집으로 하실까요 나중에? 너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귀신을 느꼈나요? 느낀 건 아니고 이건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 되게 어렸을 때 기억인데 그 제가 유치원 다닐 때 기억인데 제가 어떤 물을 틀어야 되는데 물 틀려고 했는데 저는 그냥 틀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이제 손을 가져갔는데 얘가 진짜 저절로 물이 나왔어요 그냥. 그런 경우 자동화 있어요. 시스템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나 그때 저기 20세기에 일어난 일인데 죄송해요. 이게 너무 아직까지 생생한 기억이 진짜 나가지고 무섭다 근데. 아니 그래서 제가 이런 기이한 경험을 친구들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얘기해도 되나? 그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되게 옛날에 뭐 가족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됐대요. 그 주변인들은 전혀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고 걔만 혼자 느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꿈에서 느끼는 아니 거. 꿈 그 기시감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아까 앞전에 있었던 상황이 똑같이 일어났대. 진짜 무섭다.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가족들은 뭐 인지를 못하고? 전혀 인지를 못했지. 그런 얘기도 들었어. 뭔가 있긴. 근데 이게 저는 뭔가 제가 뭐 정신력이 되게 좋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몸이 허해가지고 생기는 일일 수도 있고 막 괜히 뭐 귀신의 존재를 그렇게 막 인식하고 있진 않아요. 저는. 그래도 내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그거였어. 그러니까 현실에서 나한테 뭔가 연관이 돼 있어야 공포를 느낀다고 해가지고. 맞아. 귀신은 안 무서워요. 나를 해치지 않으니까. 그 제가 좀 한창 한 재작년 정도에 이 환청이랑 환각을 되게 많이 경험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어서 그때 친구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혼자 있을 때가 좀 많았어요. 그 친구랑 바빠가지고. 근데 그런 경험이 자꾸 생기니까 이게 꿈에서도 그런 게 발생이 되는데 꿈이 저의 두려움을 극복해줬어요. 뭐냐면 꿈에서 귀신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귀신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무섭죠. 그리고 그 귀신들이 처음에는 친구처럼 나와요. 친구나 이제 그냥 보통의 사람처럼 나오다가 내가 어느 순간 방심을 하면 엄청 괴기한 형태로 변신을 해가지고 나를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가위도 좀 자주 눌리고 해가지고 가위를 좀 깰 때 제가 욕을 하거든요. 그럼 잘 풀려가지고 근데 욕을 했는데 이 귀신들이 욕을 하니까 좀 흩어졌어. 내가 그걸 보고 이 새끼들? 내가 뭔가 팰 수 있겠는데 해서 실제로 팼고 욕도 하니까 애들이 막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게 뭔가 두려움이라는 게 좀 대박이다. 허상일 수 있겠다. 얘네들은 날 건들지 않는데 그냥 형태가 좀 무섭고 괴기할 뿐이지. 그쵸. 나를 건들지 못하구나 이걸 인식하고 나니까 그 꿈에서 깼는데 아주 상쾌했어요. 한청과 환각이 이제 사라졌나요? 사라졌던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그리고 있어도 별로 무섭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맘만 먹으면 물리칠 수 있으니까 응. 그런 감각을 체득하는 게 중요하네. 재밌다. 자비님은? 저요? 뭐 귀신 얘기야? 뭔 얘기? 그래서 혹시 저희 뭔가 어쨌든 저희가 좀 형체가 있는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상황을 무서워하는 것 같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실직한 상태를 무서워하는 것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쵸. 비과시적인 공포.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청 커요.
다 죽는 거 무서워하잖아요. 그냥 이게 미지의 세계고. 저는 근데 심하게 좀 무서워요. 이거 제가 언제 한번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런 얘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보통 뭐 한 어렸을 때나 그러지 요즘은 이제 나이 먹고 그러면 안 그러지 않냐 하는데 저는 가끔 그냥 자려고 누워 있다가도 갑자기 벌떡 깨요.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는 게. 죽을까봐? 네. 죽을까봐? 네,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저는 좀 많이 무서워요, 진짜. 근데 자비님은 그러면 뭔가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내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냥 죽음이라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죽음이 도래할까봐? 아니면 죽음이 죽게 된다는 거 고통스러울까봐? 아니 그런 거 상고 그냥 죽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두려워요. 근데 그게 그 저기 자비님의 죽음만이 뭔가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죽음도 무서운 거예요? 제 죽음만. 아니 다른 사람 죽음 당연히 슬프지만 그냥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뭔가 어쨌든 자비님은 두려움이 그거다. 그 비가시적인 공포는 좀 본인의 죽음. 짱구는 뭐 크진 않지만 뭐 저는 약간 미움받는 거에 대한 공포가 제일 큰데 이거를 공포라고 해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너무 개인적인 얘기들이지만 어쨌든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는다는 그 공포가 너무 커서 그게 좀 제 인생 전체를 잡아 먹었죠. 정신병도 그래서 생겼고 제 인생의 모든 트러블이 거기서 오는데 사람마다 각자 취약한 지점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이거 같은데 인간관계 같은데 그게 제일 무서운데 그러니까 저는 일이 안 되는 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냐면 까이면 내가 노력해서 잘하면 돼 라는 게 있고요. 만약에 계속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느껴지는데 인간관계는 내가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누군가가 나를 안 좋아할 거야 라는 거는 그 가능성 자체를 제가 못 믿어요. 저는 이거 30년이 지나도 못 믿어요.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못 믿어요. 응? 근데 되게 그런 강박적인 게 옆에서 많이 느껴질 때가 많아가지고 좀 이거는 왜냐면 저는 제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그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조차 10년이 지나서야 믿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믿었어요 진짜. 그래서 약간 저는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를 아예 못 믿고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근데 제가 평생에 자존감 문제인가? 그러니까 나 자존감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또 막 다른 자존감이 그렇게 낮은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런 죽음에 대한 이상한 공포처럼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건 말이 안 돼라는 이상한 강박이 내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간 제가 평생에 걸쳐서 풀어가야 될 과제 같은데 저는 그게 제일 엄청 큰 공포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다른 거 가지고는 쉽게 안 흔들리는데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누군가라도 본인을 이렇게 미워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옛날에 왜 꽃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 인생을 관통한 한마디를 던지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언니는 왜 모든 관계에서 을이 되려고 해라는 말을 했는데 근데 그게 정말 제 인생을 관통한 한마디였어요. 아까 뭐 을을 자처한다고 을을 자처한다. 근데 정말 저는 모든 관계에서 약간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을이 되면 그리고 약간 자동적으로 나오는 어떤 오토매틱한 저의 그런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알아서 기고 있어요. 그 약간 그런 거가 좀 저의 가장 큰 공포 아닐까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당연히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뭔가 자존감이 높은가 내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에 반하는 근거를 보면은 진짜 못 참아요.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진짜 죽고 싶어요. 응? 뭐라고? 아니 모든 사람이 본인을 좋아한다고 믿는다고? 근데 같은 얘기일 수 있어. 같은 얘기 아니야?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에게 우호적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어떤 행동이나 모먼트를 목격하면 죽고 싶어요. 아니 비슷한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좀 양상이 다른 거라고 해야 되나? 저도 이게 전 사실 두려움, 뭐 공포, 뭐 혐오, 뭐 등등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사실 높은 것도 되게 무서워하고 뭣도 무서워하고 진짜 무서워하는 거 진짜 많은데 저는 그 순간이 무서워서 지금도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인정한 순간이 있는데 근데 인정을 했는지 인정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건지 공허한지 모르겠어.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존재하지 않아도 세상이 굴러간다는 건가? 응. 음. 근데 이 말을 너무 직접적으로 들었어. 뭐 내가 어떤 미친 개새끼가 그딴 말을 미친 새끼 아니에요? 아니 되게 근데 옛날에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어떤 사람이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 같은 년은 그때가 중국이었는데 저런 강물에다 빠뜨려 사람 시켜서 죽여버려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어떻게 그런? 근데 그 말을 가족 앞에서 들었어. 근데 가족들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인생이 뭐랄까 되게 너무 시시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지? 예를 들어 내가 수행평가 왜 해야 되고 공부 왜 해야 되고 왜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뭔가 꿈이나 비전이나 뭔가 하고 싶다거나 이런 열망이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뒤에서 좀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이후부터 딱 뭔가 삶이 진짜 180도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순히 열받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진짜 나쁜 사람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한 반쯤은 믿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거기에 긁힌 거죠. 그러니까 나를 관통하는 말이었다고 어느 정도는 믿고 있고 그리고 그런 비슷한 말들을 그런 폭언들을 그 이후로도 몇 번 경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 진짜 그런가 보다가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어린애였잖아요. 이게 본인에 대한 그 자각이라던가 이런 게 전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어린애한테 그런 말을 해서 그 아이의 신념 자체를 이렇게 굳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새끼죠. 그 애가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진짜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몇 년 전에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엄청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야, 그 사람이 지금 어디 병원에 있는데 아프대. 그래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른대. 너 혹시 그 사람 만나볼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사과를 듣든 아니면 네가 어쨌든 대면하면은 뭐가 좀 바뀔 수 있을까? 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짱구님한테도 물어보고 조언을 구했는데 결국 안 만났어요. 뭔가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맞아. 그런 사람은 상관하지. 뭔가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한테 사과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을 말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대답을 들었을 때 더 크게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어쨌든 그런 제안을 부모님께서 해주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제안을 해주는 마음은 되게 좋죠. 좋은 마음이네요. 근데 살아 계시나요? 몰라요. 그 이후로는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혐오 조금 더 라이트한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막 환공포증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뭔가 진짜 공포증일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혐오 아니야? 그러니까 그치. 뭔가 징그럽고 이런 거 보면 당연히 보기 싫잖아요. 바퀴벌레 혐오증 없잖아. 바퀴벌레 다시 환공포증 환혐오증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 무서운 게 내가 이거를 꽃가님께서 두려움, 공포, 혐오가 같은 말일까라고 이제 발전을 써주셔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는 두려움은 그냥 두려운 느낌, 공포는 두렵고 무서움, 혐오는 싫어하고 미워함이라고 사전적 정의가 써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두려움과 공포는 비슷한 말 같은데 혐오는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는 내 위에 있고 혐오는 내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환이 막 우글거려. 그게 나를 어떻게 해하진 못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냥 그게 징그럽고 좆같아서 싫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건 진짜 그러니까 공포가 아니라 혐오고 근데 이제 공포랑 두려움이 혐오로 확장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성별 혐오로 끌고 오려는 건 아니지만 적절한 여시로 이게 딱 생각났어요. 말씀해주세요. 저 여자는 나랑 안 자줄 거야 라는 공포가 남자한테 있을 때 그 공포가 이제 전혀는 쌍년이야 라는 혐오로 가는 전형적인 근데 그게 공포까지 가나요? 공포죠. 엄청난 공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이입했을 때? 아니 자비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 여자라는 그 대상이 내가 뭔가 지금 뭔가 릴레이션이 있는 여자예요? 아니면 그냥 특정 여자 아무나예요? 릴레이션이 있든 특정 아무나이든 그러니까 릴레이션이 있겠죠. 그러니까 난 저 여자랑 자고 싶은데 저 여자는 나랑 안 자줄 거야 라는 공포가 전 이거 되게 그 공포인가? 공포죠. 당연히 안 자주는 거 아니야? 다 모든 사람이 근데 그거를 이제 왜 그렇게 근데 이제 그거를 쌍년 만들면
근육이 내 아래에 가거든요. 그런 사고의 흐름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예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포가 혐오로 확산되는 전형적인 인셀 논리. 요거가 이제 인셀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인셀이 뭐야? 인셀. 그때 말한 거. 그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넷플릭스에 소년의 시간이라고 드라마 나온 게 있는데 보셨어요? 그거 재밌어요? 저 원테이크로 볼까 말까. 찍은. 진짜 미친 드라마예요. 봐요. 왜냐면 그게 진짜. 4회차거든요? 4회차인데 한 회차를 통째로 원테이크로. 원테이크로 찍었어요. 미쳤다. 진짜 개미친 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맨이 여기 쭉 도열해 있고 이렇게 옮겨가지고 계속 원테이크 쭉. 한 회당 러닝타임이 몇 분인가요? 50분? 미쳤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 연극 보듯이. 그 버드맨 그 원테이크. 근데 버드맨은 그게 편집으로 붙인 거잖아요. 버드맨은 그게 편집이래요. 근데 이건 진짜 진짜로? 찐으로 원테이크로 한. 말이 안 되는데. 영화 현장 가봐도 아시겠지만 그냥 죽어 나가고 계획을 엄청 배우도 한 번도 엔지니어랑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극 같은 거네. 네, 연극을 그냥 진짜 그렇게 옮긴 개 미친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전형적인 이제 인셀 얘기를 다룬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정부에서 지정했대요. 수업 시간에 이거 틀어주라고. 왜냐면 봐야겠다,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콘텐츠 추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짱추? 그렇게 짱추가 잠깐 들어가는데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은 내가 아래에 깔리는 거고 혐오는 내가 위에 올라서는 거니까 혐오는 나한테 갑의 위치를 부여해주고 그래서 간편하고 재밌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 사실 써놓고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비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자꾸 내가 느낀 게 있는데 할 말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난 좀 받았어. 누구 자비가? 내가? 자비가. 아니 나 근데 난 평소에 사실 짱구님은 평소에 그런 사회 현상 이런 걸 되게 좀 파고들어서 생각을 하시는데 저 사실 평상시에 진짜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진짜로?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근데 되게 많이 생각하시잖아. 되게 이런 분야로 이런 분야에서는 혹시 자비님이 관심 있는 어떤 사회 분야는 뭐예요? 아 궁금해. 갑자기? 진짜 궁금해서. 뭐 다 관심이 저는 좀 그냥 정치 이런 거 정치도 관심 많고 그냥 사회 자체에도 관심 많이 있는데 이제 약간 전 그런 생각 안 해요.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아예 안 해요. 그냥. 왜? 나 진짜 나는 고민을 안 한다고. 고민 안. 가능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없는 거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근데 저 이거에 대해서 그게 되게 현명하다. 딥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공포가 저는 제가 되게 비정상적이라고 스스로 느끼는 부분인데 그래서 남들은 어떤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꽃가님이나 자비님도 뭔가 남한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가? 다들? 저 같은 경우는 독선적이고 기본적으로 약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근데 나는 자비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맞아. 되게 분위기 잘 파악하시고요. 되게 잘 그렇게 해요. 엄청 빠릿빠릿해. 엄청 빠릿빠릿하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상처 안 주려고 하는 게 상처 안 주는 거는 그거는 다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되게 눈치가 빠르고 이 분위기를 뭔가 그러니까 본인이 막 분위기 메이커처럼 군다는 게 아니라 되게 배려심이 깊은 걸 내가 많이 느꼈는데 나도 배려심이랑 약간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정말 아니지 정말 남들이 날 어떻게 보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무대뽀 같이 느껴지지 않아. 그럼 이거는 배려를 안 하겠죠. 자비님도 뭔가 그런 그리고 자비님이 약간 우리가 말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난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 좀 그게 좀 확정적이지 않으면은 좀 평화주의적인 그런 모먼트도 있고. 완전 평화주의. 진쟁 이런 거 되게 싫어해. 싸우고 이런 거를. 그래서 난 그런 거 되게 본받고 싶을 때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뭔가 그게 자비님도 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가? 친구 관계나 이런 게 거기서는 스트레스 안 받는데 이제 가족들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받았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가족은 뭔가 그런 걸까요? 압박을 줘서?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지금 가족이라고 말은 가족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저랑 제 고양이만 둘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친척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원체 정이 많아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년간 안 봤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가족들 안 보고 한 오래 살았었죠. 아까 그 자비님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 얘기가 약간 뒤에 좀 붙여서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저희 MBTI 뭐 얘기도 좀 이따가 할 건데 너무 재밌겠다. 근데 그거 조금 이따 하시고 일단 이거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공포는 대충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렇다면 뚜렷한 공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 주제를 왜 갖고 왔냐면 이 뚜렷한 공포가 없는 사람의 대표격인 게 이제 가부장제에서의 이제 아버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가족들 간에도 아무리 이제 뭐 다 격이 없이 지내는 가족이지만 서로를 좀 무서워하는 순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굴러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친구 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런 아버지상은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딸이 무슨 얘기를 하든 내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타격이 없으니까 무섭지도 않고 그래서 횡포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부터 좀 출발했어요. 이 질문을 갖고 온 요지는 그거였는데 어쨌든 근데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식으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저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뭔가 어떤 의미에서 던진 질문일까 궁금했는데 근데 그 가부장 그거는 이거 아닐까요? 가족은 안 무서운데 바깥이 무서운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한테 근데 제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말을 되도록 방송에서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어쨌든 물어봤어요. 혹시 무서워하는 게 있냐? 없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있지. 그러니까 우리 집이 망할까봐 뭐 이런 건 있지. 우리 식구들 못 먹고 못 살까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건 당연히 책임감으로서 있는데 그 외에 뭐 다른 공포는 일절 없는 거야. 전혀 아무것도. 근데 되게 유의미한 말인 것 같아요. 공포가 없으니까 전횡을 저지르는 건 진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뭐 공포가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주변인들 중에서? 저는 이게 질문 의도를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냥 진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공포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을 하는데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ADHD 약 먹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건 제가 직접 느낀 건데 제가 ADHD 약을 먹고 별로 내가 막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아까 그 인간관계 파고들질 않게 돼요. 이게 어떤 약의 무슨 기전인지 모르겠는데 머릿속에 무슨 서랍처럼 딱딱딱딱 정리가 돼가지고 그런 거에 당장 해야 될 일 이런 것만 머릿속에 가득하고 뭐 감정에 침잠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없겠다, 거기서 근데 그렇게 하면. 근데 재밌어. 왜냐면 뭘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져. 그래서 거기서 파생이 된 게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공포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감정에 크게 동요되지 않는 사람이 당신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나는 그런 사람 보면 되게 서늘하고 정이 안 가고 그냥 무서워요. 그치 맞아. 그래서 여기서 또 떠오른 작품이 아몬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애는 좀 뇌과학적으로 편도체라는 기관이 되게 작은 애잖아. 이런 애는 감정을 못 느끼니까 얘는 공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편도체가 남들보다 덜 발달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래서 뭔가 반면에 이제 감정이 너무 발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이런 ADHD 약 같은 걸 먹여서 감흥성을 좀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뚜렷한 공포가 없는 사람은 좀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되게 뭔가 되게 좋은 말. 자비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것도 제 얘기인데 저는 항상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몸이 안 좋아지거나 뭐 내가 망하거나 뭐 내가 갑자기 막 도박 중독자가 되거나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아까는 뭐 비둘기 이런 거는 그냥 공포라기보다는 그냥 혐오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죽음 말고는 딱히 두려운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저도 가정적인 상황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실제로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그걸 못 이길까봐 맨날 그거를 굴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뭐 어떻게 될 거야 막 되게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을 그 경우의 수를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자비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못 이긴다는 게 뭐예요? 뭐 이겨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나아지지 못할까봐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대책 없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뭔가 리마인딩을 뭔가 이거를 가정적으로 안 해봤는데 그런 상황에 생각도 안 해봤는데 생각지 못하게 놓여 예기치 못하게 놓여 그럼 난 그거를 너무 못 견디는 사람인 거야.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평소에도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지. 가만히 있다 보니까 꽃가님의 공포는 이것 같아. 불확실성. 통제할 수 없음, 예측할 수 없음, 불확실성. 맞아요. 그쵸.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다. 저는 근데 약간 불확실성이 즐기는 사람도. 인생의 재미라고 생각해서 뭔가 계획 틀어지고 이런 거를 좋아해요. 예전에 그런 계획을 잘 안 짜기도 하는데. 근데 저 궁금한 게 저 자비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근데 자비님 키우는 고양이 있잖아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그 아이의 죽음이? 무섭죠. 근데 난 이게 진짜 공포 같거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좀 감정적인 사람이니까 막 울거나 그런 게 있고 막 진짜 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진짜 그냥.
평소에도 뭔가 릴레이션십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 많이 있었는데 그 그냥 회피한 거죠. 그죠? 그 생각했어. 감정적으로 네, 그냥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회피된 것 같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그냥 한쪽으로 밀어 넣은 거죠. 그래서 그냥 만약에 고양이가 생각하니까 좀 슬프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펜로스 증후군이 단순하게 고양이 강아지는 가족이라서 슬퍼가 아니라 걔들도 가족이니까 걔들이 죽으면 슬플 거야가 아니라 펜로스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얘들은 항상 나랑 같이 있잖아요. 피부가 맨날 같이 와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만약에 자취를 해. 우리 엄마가 날 20년 동안 키웠지만 엄마랑 떨어져 살아있어. 엄마가 죽은 것보다 이게 더 슬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 옆에 항상 있던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가 그게 펜로스 증후군의 중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생각나는 얘기가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직장 상사가 정말 족같은 새끼였는데 그 새끼가 15년을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너무 무서웠대요. 뭐가 무서웠냐면 무력감이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얘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감정이 그게 진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무슨 말인지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가 그 무력감에서 맞아. 오는 거죠. 사실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그런 거가 무서운 것도 무력감이 키워드일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저 이 말 들으니까 왜 제가 고양이를 키우니까 관련 영상 보면 뭐 무지개 다리 건너 뭐 이런 것도 뜨는데 일부러 저 그런 거 안 보거든요. 저 아예 못 봐요. 못 봐요. 아예 못 보겠어. 미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아예 못. 저는 고양이가 한동안 아픈 적 있었는데 진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 거예요. 진짜. 아 내가 차라리 이거 저거 얘가 막 진짜 너무 막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차라리,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거기서 오는 게 좀 무력감인 것 같아요. 저도. 미안하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잘해줘야지. 아 이미 잘해주고 우리 자비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은 자비님이 없는 말을 하고 하니까 아니 진짜 반지하에 살다가 저기 고양이를 데리고 나서 얘 때문에 이사했어요. 이 애를 잘 키우려고. 이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입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따뜻한 사람이야.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좀 스스로 지금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희의 두려움, 공포에 대해서 뭐 장황하게 얘기를 해봤고 제가 이 공포라는 주제를 가져왔을 때 이제 현 시대에서 공포 장르의 콘텐츠,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러 무비, 뭐 스릴러 말고 그런 이제 콘텐츠에서는 어떤 것을 보여줘야 관객에게 먹힐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셋 다 이제 영화를 전공을 했는데 영화를 배울 때 이런 호러 무비에 대해서 잠깐씩 뭐 역사적인 차원에서 다루지만 이게 뭔가 비주얼리티를 되게 요하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런 장르를 써라 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쓰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이 없었고 그게 좀 뭔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맞아, 이게 글적인 걸로 보여주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배운 적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서 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혹시 그러면 인생 공포 영화? 저 샤이닝. 장화홍련. 저는 조스거든요. 조스? 네. 무서워서 진짜? 사실 조스 되게 나중에 봤으니까 되게 조잡하잖아요. 근데 너무 무서웠어 진짜. 진짜? 네, 진짜 너무 무서웠어. 납득이 돼요. 난 약간 괴물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렸을 때 봤을 때. 그 봉준호 감독 괴물. 아 진짜 무섭지. 그 진짜 어렸을 때 그 뼈 나오는 거 안 무서워? 개 무서워. 그래서 저는 진짜 어렸을 때 그때 막 보고 나서 너무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막 좀 그런 협소한 골목이나 이런 데서 막 하수구 이런 데서 괴물 튀어나올까 막 혼자 달려가고 막 이랬거든요. 아니 근데 저 정말 저도 인정을 하는 게 저 괴물을 어렸을 때 영화관에서 봤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저 거의 제가 뭔가 인식하고 있는 영화관에서 본 최초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도 괴물이 그랬어. 괴물이? 응. 그 전에 영화관 안 갔어? 영화를 안 갔어 그 전에. 우리 집은 잘 가는 정서가 아니고 그리고 어렸을 때 분명히 있었지만 그 영화들은 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괴물은 확 기억이. 나도 영화관에 1년에 한 번 가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뭐 해리포터 안 갔어. 해리포터가 그 전에 나와. 해리포터는 그냥 DVD-방 이런 데서 빌려서 집에서 비디오로 보고 그랬지. 한 번에 쭉 보는. 해리포터 개봉하는 날이 영화관 가는 날. 아 진짜 해리포터 좋아하셨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영화관 아예 안 가서. 그냥 어렸을 때도 그냥 집에 이제 뭐 그런 케이블 TV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한 번도 그런 걸 쓴 적이 없어가지고 영화를 아예 몰랐어. 그냥 고등학교 때. 스카이라이트 안 쓰셨어요? 그런 거 없어. 아니 심지어 그냥 TV도 없었어.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그거 수신카드 빼면은 씨발 못 보거든요. TV. 그래서 엄마가 맨날 그거 빼가지고 KBS 1만 존나 봤거든요. 진품명품 이런 거. 공영방송 많이 보셨네요.
저는 그 공포 영화 아까 얘기 예. 저는 샤이닝을 무서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파라노멀 액티비티 같은 류의 영화들 있잖아. 진짜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하나도 안 무섭고 컨저링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무섭고 그런 되게 한때 대량 생산됐었잖아요. 그런 그죠, 비슷한 종류의 뭐 에나벨도 그렇고 그게 무섭나?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존재가 안 무서운 것 같아. 그쵸? 그런가 봐요. 왜냐면 샤이닝은 그거 아니에요? 이거 나무 어. 도끼 Here, Shady. 이 어떤 것을 보여줘야 관객에게 먹힐까 이 부분은 샤이닝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거를 계속 보여줬던 것 같아. 그 변수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 그 아버지의 그 모습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과 다르고 그리고 저는 제일 무서웠던 장면이 그 사람이 소설 쓸 때 계속 똑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나 그게 너무 기괴하고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저는 그거 그 감독이 직접 하나하나 손으로 쓰게 만들었다는 사실도 너무 무서워요, 진짜. 그 배우가? 스텝들 시켜가지고 손으로 썼어. 아 진짜? 대박. 미친. 근데 미친놈이네. 그 학대 아닙니까? 아 그래서 혹시 아까 그 공포 영화. 저는 그 공포 영화를 좀 좁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스릴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샤이닝이 샤이닝? 그러니까 뭔가 공포 영화 진짜 초현실적인 거를 다루는 게 공포 영화라고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이걸 보고 최근에 본 내가 공포 영화를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 연상무 감독의 계시록을 최근에 봤고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온라인 상영으로 작년에 붉은 주둥이라는 베트남 영화를 봤고 악마와의 토크쇼라는 영화도 또 있어요. 영화관에서 봤어요 이건.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왜 이 세 가지가 족같았냐를 생각을 했어요. 족같았다는 게 무서웠어? 족같았다는 거야? 네. 좋았다는 거야? 아니 안 좋았다고. 안 좋았다고요? 셋 다 별로였어서 뭘 보여줘야 관객한테 먹힐까를 생각을 했어. 맞아.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계시록은 이제 나쁜 짓을 저지를 때마다 예수의 형상이 보이는 목사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신의 계시일 뿐이야 하면서 자꾸 나쁜 짓을 저지르는 어떤 피카레스크식의 그런 주인공이고 붉은 주둥이는 이제 베트남 영화 역사상 최고 흥행 기록을 누린 영화라고 하는데 요거는 개 도사를 업으로 삼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자기가 죽인 개들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도살당하는 영화거든요. 그런 영화고 이제 악마와의 토크쇼는 이제 방송 흥행으로 영매로 가짜로 섭외를 했는데 유령을 소환하는 척 하다가 결국 진짜 유령이 와서 다 죽이는 그런 얘기고 그거 실화예요. 그거 진짜잖아. 진짜야?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얘기하기 싫다. 나중에 안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잘라야겠다. 아무튼 이래서 보니까 이 공포 영화 공통점이자 전제 나쁜 놈이 주인공이고 어떤 원죄를 저지른 주인공이 초현실적인 존재에게 심판당한다. 아까 저는 공포 영화의 핵심이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건 결국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공포 영화든. 근데 겟아웃 같은 경우는 그치.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진짜 공포 영화의 그걸 되게 좁게 생각을 해서 오컬트를 다룬 영화가 어떻게 해야 재밌을까를 생각한 거 같아요. 초현실적인 존재를 다룬 영화가. 그래서 뭔가 결국에는 그 핵심을 얼마나 잘 구현하냐의 문제일 텐데 그 같은 오컬트라도 사바하, 파묘 이런 건 되게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건 진짜 깊이 같아요. 깊이. 그러니까 그 인물이 저지른 원죄의 깊이 같은데 그 인물은 근데 이제 가족이나 국가, 민족으로 다 확대될 수 있고 인류로 확대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랑 그걸 처단하는 초현실적인 존재가 가진 그 전사의 설득력 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저는 정말 좀 너무 창작론적으로 접근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전이나 미드소마 이런 거 안 좋아하시지 않아요? 존나 싫어요. 왜 싫어하냐? 너무 무서워요. 아니야 무서운 게 아니라 잔인해. 너무 잔인해서 보기가 싫어. 아 맞아. 유전 미드소마 좋아하시나요? 미드소마는 진짜 좋아한다고는 할 순 없죠. 그걸 어떻게 좋아해요 그 영화를? 너무 좋아 미드소마 이런 거 같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아리에스터? 아니 아리에스터 그냥 봐야 되니까 봤지 딱히 그렇게. 보덜덜 보러 가셨잖아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네. 보덜덜이라고 저희끼리만 보덜덜이라고 하는데 왜 보덜덜이 뭐야? 보이즈 어프레이드. 보이즈 어프레이드. 보가 덜덜덜덜덜 이런 그래서, 영화 아닌가요? 이런 거. 너무 보덜덜하면 누가 알아? 웃겨가지고 너무 웃겨서 제가 맨날 썼어요. 근데 보덜덜 치니까 나오네. 보덜덜 너 아니, 어디서 본 거잖아. 아니야? 그런가? 보덜덜. 보덜덜 치니까 이게 나오긴 하네.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뭘 보여줘야 관객에게 먹힐까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나 이거 좀 어렵다고 생각했어.
근데 나는 아까 꽃가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음. 호러무비라는 건 좀 되게 영화에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호러무비라는 가르치지. 장르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없어. 그런 거 아닐까? 액션 영화. 호러무비는 되게 그래서 보통 감독들이 입봉작으로 많이 쓰는 게 사실 그런 각본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진짜 저예산이기도 하고 배우들도 유명 배우 안 써도 되고 신인 배우 써도 되고 그리고 되게 진짜 연출 싸움이에요. 연출만 잘하면은 그냥 상황 연출이나 그런 공포 상황만 진짜 그런 센스만 좋으면은 약간 그러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내러티브 있는 영화랑은 사실 호러무비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아니 그래가지고 생각해. 제가 이거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배웠으니까 왜냐면 이게 글적인 역량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안 배우니까 연출의 역량이죠. 그쵸? 연출을 얼마나 잘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센스가 있어요. 그쪽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어. 콘티를 잘 써야 되겠구나. 맞아. 왜냐면 똥영화가 진짜 많이 나와요. 똥영화가 진짜 공포 영화는 똥영화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그런 것처럼 잘 된 거 있잖아요. 그 곤지암이나 같은 이런 거. 곤지암 진짜 하나도 안 무섭고 나는 그 페이크 다큐를 갖고 온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뭔가 존나 잘 됐잖아. 잘 그 되면 수많은 똥 공포 영화 중에 잘 됐잖아. 그래서 그게 뭔가 좀 근데 나의 공포와는 안 하다던 거. 그치. 그게 뭔가 연출을 잘했나 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공포라는 거, 공포 장르, 호러무비는 제가 장원영을 왜 제일 좋아하냐면 슬퍼서예요. 그러니까 공포라는 장르가 필수적으로 좀 퀄리티 있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건 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원죄일 수도 있고 오히려 약간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Harry Potter is dead. From this day forth, you put your faith in me. Expecto Patronum! Expecto 네, 저희가 쉬는 시간에 뭔가 공포에 대해서 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자비님의 굉장히 흥미로운 공포에 대해서 들어가지고 자비님이 이제 자기 전에 모든 전자기기를 다 충전해놓고 다 100% 만들어놓고 전원을 끄고 잡니다. 전자기기를 잘 때 돌아가는 걸 못 보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옛날에 혼자 살 때는 심지어 냉장고도 안 썼어요. 뭐 무드등 이런 것도 안 쓰시고. 그런 건 원래 안 써요. 네, 그래서 가습기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좀 굉장히 좀 특이해서 궁금하긴 그러니까, 하네요. 진짜 특이해요. 전자파가 당신을 죽일 아니 전자파 생각 하나도 안 하는데 그냥 그 뭔가 좀 그냥 거슬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갑자기 뭔가 천재지변 같은 사태가 일어날까. 맞아 그런 거 약간 그런 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싱크홀도 얘기하셨죠. 최근에 이제 서울에 그 싱크홀이 크게 생겼잖아요.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거든요. 심지어 그 싱크홀 생긴 주유소가 제가 원래 다니던 주유소예요. 그 전날에도 거기서 기름 넣었는데. 진짜 무서워. 개끔찍해. 그날 제가 이제 어디 차 타고 오는데 저희 집 앞이 그렇게 막히는 데가 아닌데 차가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보니까 싱크홀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인가도 집 앞에 약간 작은 게 또 생겼어요. 미친. 근처에. 근데 그 동네가 그런가 봐. 거기가 지금 집안이 약한가? 거기가 지금 이제 9호선 이제 공사 중이기도 하고 9호선 공사 중인데 최근에 또 이제 터널이 하나 또 생겼어요. 그 밑에. 그래서 지금 약간 근데 이건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근데 공사 사실, 멈추든. 아니 너무 뭔가 있겠죠 이제. 근데 아무튼 그 전자기기 얘기를 조금. 전자기기. 나 그거 진짜 특이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안 쓰면은 핸드폰 같은 거 가끔 꺼놔요. 요새는 잘 안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영화에서 현장 일하고 그럴 때 욕을 엄청 먹었어요. 핸드폰 꺼놨다고.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친놈이네. 미친놈이.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걸 아예 인식을 못 하고 있었어. 너무 그게 버릇이 돼서? 응. 그래서 뭔가 그런 거 이제 있어. 맞아. 이제 약간 좀 저장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 저장 강박? 저장 강박? 풀배터리 강박 아니에요? 풀배터리 강박. 그런 게. 심지어 그래서 그런 이름이 있어요. 아니 보조 배터리도 아니 나 풀배터리 검사가 그러니까 풀배터리 검사해서 따온 이름이에요. 보조 배터리도 100%인데 이거 사고 나서 한 번 제대로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있어야 돼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 공포라는 게 우리가 아까 뭐 짱구님이 되게 정의를 맛깔나게 해주시긴 했는데 이게 공포가 불편하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하면 그게 공포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포 많네요. 그 공포 전자기기 많네. 공포가 있네. 제가 그래서 전자기기 잘 안 사고 음. 차도 전기차 같은 거 죽어도 못 사거든요. 아. 전기차 전기에 대한 공포인가요? 감전 이런 어? 거야? 그 제가 그거를 좀 진짜 무서워하고 근데 한 번도 아니 감전 당한 적 있구나. 그랬어요? 감전 크게 당한 적 한 번 있는데 언제지? 진짜 언제? 군대 있을 때 아. 예. 배에서 한번 감전 당한 적 있는데 아이고야. 화장실 변기 레버랑 문을 동시에 잡았더니 막 감전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저희 선임이 와서 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차서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피카츄였네. 그래서 말씀드렸거든요. 부장님한테 부장님 이게 원래 근데 배가 자체가 되게 그런 게 많아요. 그냥 미친 거 아니야? 따끔따끔한 게 있는데 아 이거 화장실 여기랑 여기 잡으면 감전됩니다. 했으니까 잡지 마 이러고 그냥 이러고 끝났어 그냥. 미친 거 아니에요? 알면 잡지 마 이러고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 혹시 자비님 그 기생충에서 그 장면 무서웠어요? 그 왜 물 다 침수돼가지고 그 최우식 집 가면은 막 찌릿찌릿하고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찌릿찌릿한 거? 그 기생충에서 그 반지야. 비 많이 왔을 때 똥물하고 역류하고 막 전기도 막. 전기도 있었어요? 응, 그래서 혹시 무서웠을까 나 싶어. 그런 거 좀 무서워. 본인한테 그게 관련된 게 아니니까.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현실이 어, 아니니까. 감정 아니 저 그 기생충 볼 때 반지하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아는데 저는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감전되면 어떤 기분이에요? 기분이 그냥 너무 불쾌해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 괜찮았어요? 기절 같은 거 안 왔어요? 기절 같은 건 아닌데.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머리 이렇게 돼요? 근데 머리가 없을 때라서. 바나나 이런 데서 아니, 나도 그게 머리가 없을 때라서 그때는. 지금은 가까이 궁금했으면 본인이니까. 그러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똑딱이 같은 거 있잖아요. 애들이 막 감정 그 장난감 같은 거 문방구에 파는 거 진짜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야만적인 네. 장난감이네요. 그딴 거를 왜 팔지? 그게 뭔데? 막 이렇게 찌릿 뭐 그런 거 있었어. 아무튼. 진짜 싫어. 아 그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비슷한? 그런 거 절대 못해. 거짓말 탐지기 이런 거. 아 그러네 이게 전기 절대 못해요. 전기에 대한 전기네. 공포가 있어요. 절대 못해 진짜 거짓말 탐지기. 전기에 대한 공포가 있어. 전기? 전기 공포가 있어. 전기 약하네. 물 타입인가? 물 타입이네요. 물 타입이 뭐야? 아니 포켓몬스터에서 이제 생긴 것도 거북이를 좀 닮았어. 아니 귀엽잖아 꼬북이. 근데 너 거북이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 저 거북이 닮았다는 얘기 저는 짱구님한테만 10년 내내 들었지 거북이 닮았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 닮지 않았어. 노페가 닮았어. 그 얘기 아니야. 노페갓은 제가 봐도 약간 머리 때문에? 아니야 생긴 게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난 노페가 실제로 봤거든요. 진짜? 너가 잘생겼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야. 아니 근데 느낌이 비슷하다는 거지. 응. 너무 저는 너무 귀가 너무 아, 시끄러워. 피어싱. 여기가 뚫려 있어. 옛날에 그런 표시는 유행했어. 전 그래서 노페가 얼굴을 못 봐요. 노페가 제일 무서워요 저는. 그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 귀 때문에 못 봐요 진짜 그 사람 막 이래요. 진짜 너무 진짜 이래 진짜. 그래서 저 여기 얹어 갈게요. 저는 그 메디컬 드라마에서 음. 수술 장면을 못 보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본 드라마가 스리생인데 스리생을 제외한 메디컬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 장면이 무서운 거죠. 못 봐요. 그러니까 무섭나? 그러니까 진짜 너무 끔찍해. 기분이 너무 끔찍해서 안 보고 싶어. 내가 그 노페가 귀 볼 때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얹은 제가 거야. 지금 노페가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나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노페가 멋있는데 그냥. 난 왜 이렇게 잘생기게 기억하고 있지? 오빠도 노페가 머리 해줄. 노페가 아니 나 그 노페가시 아니, 옛날에 사진을 다 일하던 사무실 바로 근처에서 살아가지고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봤었거든요. 닮았다. 어머 이렇게 생겼구나. 닮았다 진짜. 응 닮았다니까요. 노페갓은 미더덕 닮았는데 근데 나는 거북이야? 자비는 미더덕을 안 닮았어. 미더덕이 먹는 미더덕이. 사람이 얼굴요? 미더덕을 닮는군요. 죄송해요. 되게 웃기다. 노페가 그렇게 젊냐? 나 나이 많은 줄 알았는데. 노페가 그리고 중이네? 되게 동물 엄청 사랑하고 파충류 엄청 많이 키우잖아요. 진짜. 뱀도 키우고 그 개구리도 키우고 많이 키워. 꽃가님이 꿈 얘기하시는데 응. 그 동물 나온 꿈. 응. 제가 옛날부터 동물을 많이 키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 키우는 게 꿈에서 맨날 제가 애들한테 밥을 못 줘서 애들이 굶어 죽는 꿈을 진짜 많이 꿨어요. 근데 저는 그 일을 실제로 제가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제가 구피를 키웠는데 그 자동 밥 주는 그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잔량으로 이게 뭐 시간을 맞춰놓으면 타이머가 돌아가서 이게 밥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믿고 3일간 집을 비웠는데
그 기계가 고장이 나서 어. 한꺼번에 그게 어. 엄청 많이 틀어져가지고 응. 물이 더러워져서 애들이 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그 동물 꿈을 계속 꿨던 거였거든요. 그게 뭔가 이제 진짜 공포는 내가 또 이런 짓을 저지를까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약간 죄책감에서 발현된 공포. 그리고 나는 그 우리 랑이 처음 데려왔을 때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할까봐 난 그게 너무 무서웠어. 갑자기 얘를 내가 전자레인지에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막 이상한 생각을 아니 나 근데 무슨 말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그 상황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이상한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두려우니까. 오히려 그건 좀 너무 사랑하니까랑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이상한 방식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봐 잘못할까봐.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한 행동이 들킬까 봐 무섭거든요. 내가 얘네들을 죽음으로 몰아놨다는 거를. 근데 저는 이게 대표적으로 동물도 나오고 할머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내가 뭐 방치했어. 뭐를 뭐 돌봐드렸는데 못 돌봐드려가지고 할머니가 옷장에서 죽었어요. 아 실제가 아니라 꿈에서. 그 뉴스에 나야지 그거는. 근데 아무튼 내가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 옷장문을 안 열었는데 내가 저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들킬까봐 가족들한테 들킬까봐 말을 안 했어. 근데 엄마가 너무 그런 명랑한 얼굴로 옷장문을 탁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와 이거 아까 말한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런 꿈을 진짜 계속 꾸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꿔요. 아 진짜? 그 상황이 진짜 두렵나 봐. 자, 그래서 공포 얘기가 저희가 진짜 지나치게 길었는데요. 혹시 재밌네요.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공포. 근데 그 전자파 공포는 언제부터 시작? 전자파는 공포가 아닐까요? 전자기기 공포, 전기 공포. 전기 공포? 전기라기보다 그냥 어렸을 때도 뭔가 게임기라던가 컴퓨터랑 뭔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게임기 컴퓨터 없었고요. 죄송합니다. 네. 어렸을 때 이것도 짱구님이랑 저번에 사담을 나눈 건데 저 인체 신비전이라는 전시를 혹시 아세요, 자비님? 그게 뭐냐면 시체 전시거든요. 중국. 아니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엄청 옛날에 했었어. 엄청 유명했어. 전국에서. 전국에서. 근데 나는 그거를 약간 과학 그런 시간에 뭐 체험 학습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 애들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거기에 애기들이? 임신한 임산부의 시체도 있어요. 그래. 그 막 자궁 보여주는. 근데 그거를 심지어 만질 수도 있었거든요. 뭐 만지지 말라고 했지만 만질 수 있는 범위에 있어서 그거를 애들이 꽤 많이 만졌어. 근데 그게 진짜 시체잖아요. 진짜 시체예요. 존나 끔찍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억을 완전히 잊고 있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 왜 메디컬 못 보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기원을 혼자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거일 것 같아요. 왜냐면 수술이라는 게 그렇게 신체를 해부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거일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이게 진짜 너무 트라우마되겠다. 기막힌 전시인데 되게 권장됐던 전시라는 게 당시에 그게 너무 이상하고 250만 명이 봤대. 그리고 그게 그래, 그래서 제가 나도 그거를 기억나. 이 시체를 어떻게 공수했나 싶어서 그러는데 찾아봤는데 이게 일단 이 전시는 독일 측에서 준비한 전시고 중국에 시체 공장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시체들을 공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안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너무 그게 이상하다. 논란이 전혀 없었거든요. 야만의 시대라서.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던 시절인데 너무 신기하네요. 오래 사셨잖아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여태까지 공포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제 소망의 거울로 이제 넘어가자면 소망의 거울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망명 갤러리를 검색하세요.